그리스 로마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카오스로부터 시작이 되죠.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가는 여정이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신들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카오스라고 하는 것은 혼돈, 혼란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원래의 뜻은 빈 공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신들의 역사는 텅 비어 있는 이 카오스에서 무언가가 하나씩 질서 정연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코스모스로 이행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빈 터에 무엇이 하나하나 이렇게 자리를 잡을 때 가지런히 질서 있게 자리를 잡아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오스가 혼란, 혼돈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게 되었죠. 자, 지금부터 이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까지 가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신들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가가 생겨나서 자리를 잡으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로마인들은 먼저 공간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그냥 공간으로 둔 게 아니라 하나의 신으로 생각했던 거죠. 공간을 카오스 신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카오스를 가장 먼저 차지하고 태어난 게 대지의 여신 가이아였습니다. 그리고 가이아 여신 밑에 지하의 신 타르타로스가 생겼죠. 마치 양과 음의 관계처럼 지상과 지하가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에로스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에로스는 에로티시즘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던 것처럼 사랑이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최초의 시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카오스, 에로스, 가이아, 타르타로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앞으로 생겨날 모든 우주 만물의 그리고 신들의 탄생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생겨나서 자리를 잡으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니 카오스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무언가 생겨나려면 원초적인 진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진료를 가이아 여신이 담당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간과 진료. 그러나 이 두 개만 가지고는 무엇인가가 생겨날 수 없겠죠. 이 둘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필요한 겁니다.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 에너지를 그리스인들은 에로스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인들은 나중에 라틴어로 아모르라고 부르게 되는데 역시 사랑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공간과 진료와 에너지가 생겨났으니 이제 모든 것이 생겨날 준비가 된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먼저 카오스는 에레보스, 즉 암흑의 신과 밤의 여신 닉스를 낳습니다. 근데 카오스가 나왔을 때는 혼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에레보스와 닉스를 낳고 나니까 이 둘 사이에, 이들은 남매인데 이 둘 사이에 에로스가 작동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에로스와 그 힘이 작동하자 에레보스와 닉스는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자식은 에레보스와 정반대인 밝은 창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아에테르와 그리고 밤 대신 낫을 낳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상상이죠. 암흑과 밤이 서로 사랑을 나누어서 밝은 창공과 낫을 낳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카오스가 혼자서 자신의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암흑과 밝음 그리고 밤과 낫을 낳자 가이아도 이에 질 수 없다 생각했는지 자신도 혼자서 자식들을 낳습니다. 먼저 자신 위에 하늘의 신 우라노스를 낳아서 자신의 위로 띄워놓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가이아가 있고 위에는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있게 되죠. 그리고 가이아 여신은 자신의 주변으로 바다의 신 폰토스를 낳아서 마치 쭈브처럼 이렇게 두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 위로는 울퉁불퉁 오로스라는, 오론이라고도 하는데 산을 낳습니다. 이렇게 가이아는 혼자서 하늘과 바다와 산을 낳았죠. 지금까지의 탄생을 보면은 에레보스와 닉스 사이에 에로스가 작동한 거 말고는 혼자서 자식을 낳는 그런 단성생식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최초의 지배자는
가이아 여신이었습니다. 그 카오스를 넓게 자리 잡고 자신이 지배자가 됐던 거죠. 그러나 가이아가 낳은 우라노스가 가이아 위에 군림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갖게 되는데, 이로써 권력은 가이아에서 우라노스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죠. 물론 이 과정은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우라노스가 폭력적으로 가이아에게서 권력을 빼앗은 것처럼 나타나니까요. 이렇게 권력을 빼앗은 우라노스는 가이아와 함께 자식을 낳게 됩니다. 지금 최초의 신 가이아가 우라노스를 낳았지만 둘 사이는 부부 관계가 됩니다. 이제 모자 관계에서 부부 관계로 변한 거죠. 이 둘 사이에 또 에로스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12명의 신을 낳게 되는데, 이 12명의 신을 티탄 신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잘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오케아노스부터 크로노스까지 6명은 아들이고, 테이아부터 테티스까지는 모두 6명 딸들입니다. 이렇게 6명의 아들과 6명의 딸을 낳았죠. 자, 이렇게 12명의 티탄만 낳은 게 아니었습니다. 가이아와 우라노스는 외눈박이 거신들이라고 할 수 있는 키클로페스들과 그 다음에 백손 거신이라고 할 수 있는 헤카톤 케이르들을 낳습니다. 이들은 무시무시한 등치와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라노스는 어머니 가이아와 부부관계를 맺고 권력을 가지고 자식을 낳은 다음에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죠. 자식들이 많이 낳으니까 태어나니까 우라노스는 굉장히 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라노스는 겁이 났습니다. 자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게 자신의 힘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자식들 중에 혹시 나의 권력을 빼앗는 자가 있으면 어떨까? 이게 걱정이 됐던 겁니다. 실제로 우라노스도 자기 어머니로부터 권력을 빼앗았기 때문에 우라노스가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라노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라노스는 자식들이 자기보다 더 힘이 셀 것 같고 또 자신에게부터 권력을 빼앗을 것 같으니까 이 자식들을 땅속에 가두게 됩니다. 땅속이라는 뭔가요? 땅속은 결국 대지의 신, 땅의 신 가이아의 뱃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이아가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을 그 우라노스라는 자신의 남편이자 자식이 또 자신의 그 자궁 속에다 자식을 넣었으니까요. 가이아는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자식들은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러자 가이아가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내 뱃속에 너희들이 갇혀있는 거 나는 아프고 너희들은 얼마나 갑갑하냐. 우리가 우라노스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얘를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누가 나설 자식이 있다면 내가 그에게 힘을 실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자식들은 엄마 뱃속에 갇혀있는 게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아버지가 무서워서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끝에 마침내 막내인 크로노스가 나서게 됩니다. 어머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이아는 너무나 기뻤죠. 그래서 크로노스에게 그 불멸의 낫을 줍니다. 아다마스라고 하는 그 불멸의 금속을 가지고 낫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크로노스, 잘 들어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있다가 밤마다 나에게 내려온다. 그러면 잘 숨어 있다가 한 방에 끝내버리거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크로노스는 알겠습니다 하고 어머니가 말한 곳에 은밀히 숨어 있게 되죠. 그리고 밤이 되자 역시 우라노스가 내려옵니다. 가이아와 또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크로노스가 공격을 가합니다. 크로노스의 반란이 시작된 거죠. 바로 그 낫을 가지고 아버지를 거세했던 겁니다. 우라노스는 거세당하자 힘을 잃고 먼 곳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그 먼 곳은 바로 지하 타르타로스였습니다. 우라노스는
크로노스가 너무나 괘씸했고 자식들이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퍼부었죠. 네가 나를 몰아내고 권력을 잡는다면 너라고 무사할 줄 아느냐. 너도 너의 자식에게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손을 뻗었으니 너희들의 이름을 이제는 티탄이라고 부르겠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 그리스 말에서 티타이노라는 동사가 있는데, 티타이노라는 말은 이렇게 손을 뻗는다는 뜻입니다. 크로노스가 낫을 가지고 반란의 손을 뻗었다는 의미에서 티탄이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이 이름은 크로노스를 비롯해서 그 형제들 모두를 지칭하는 이름이 되었죠. 이렇게 크로노스는 그 아버지를 거세하고 그 최고의 권력을 잡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거세를 당한 우라노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거세당한 우라노스는 멀리 타르타로스로 도망갔지만 그 잘린 남근에서 피와 정액이 쏟아져 나왔고 그것이 땅에 닿았다고 합니다. 근데 땅은 대지의 여신 가이아지 않습니까? 그 우라노스의 혈액과 그리고 정액이 닿자 가이아는 또 자식을 낳게 됩니다. 복수의 여신 에리니스를 낳았고 거신족인 기가스들을 낳았고 물풀의 나무 요정들도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린 우라노스의 남근은 멀리 뛰쳐서 그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바다는 폰토스 신인데, 폰토스 신이 그 우라노스의 거세된 남근을 받자 갑자기 거품이 부글부글 일더니 거기서 아름다운 여신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여신이 바로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는 그 말 자체가 그리스 말로 거품에서 태어난 여신이란 뜻입니다. 로마 신화에서 쓰이는 라틴어로는 베누스라고 하고 영어식으로 읽으면 비너스가 되죠. 참 이것도 역설적이죠. 그 우라노스의 무시무시한 그 고통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혹적인 여신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크로노스는 이렇게 해서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누이 중에 레아를 골라서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죠. 그리고 자식을 낳게 됩니다. 첫 번째 헤스티아, 데메테라, 헤라 이렇게 3자매를 낳고 하데스와 포세이돈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크로노스는 자식을 낳을 때마다 조금씩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버지 우라노스를 거세하고 권력을 잡았기 때문이죠. 그 자식이 태어날 때마다 이 자식이 자기를 밀어내고 권력을 뺏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이 자식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다 생각하고 낳을 때마다 하나씩 데려가서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이 삼켜버린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뱃속에 자식들을 가두어 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통제한다는 것을 말하죠. 우라노스도 그랬고 크로노스도 그랬고 자기의 자식들을 어머니의 뱃속에 그리고 자신의 뱃속에 이 가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화적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아버지의 세대는 자식들을 자신의 틀 속에 가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도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아이들에게 우리들의 가치관을 전해주면서 그대로 올바르게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나 자식들은 그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뜻대로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그리스 신화에서는 자식을 낳은 아버지가 자식을 삼키거나 또는 자식을 어머니의 틀 속에 가둔다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본 레아는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남편이라는 크로노스가 하나씩 다 삼켜 먹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우스가 태어났을 때는 요놈만은 내가 지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강보에다가 그 돌을 쌓아가지고 크로노스에게 가짜로 줍니다. 이것이 이번에 낳은 6번째 아이다라고 전해준 거죠. 크로노스는 이것을 확인도 안 해본 채 6번째 아이라고 얘기를 듣고서는 황급히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는 이 아이를 빼돌리게 되죠. 어디로 빼돌렸냐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길 크레타 섬에 있는 한 동굴에
숨겨놓았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크레타 섬에 있는 동굴인데 여기에 제우스가 숨겨졌다라고 하는 전설이 남아 있고 지금도 이곳은 관광 명소로 사람들의 방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속은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정말 여기에 제우스가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그 유적, 신화적인 유적을 만들어 놓고 옛 이야기를 되새깁니다.